여러분, 저는 알렉산더 크로웰입니다. 영국 출신, 유럽 산업 분석 20년 경력의 전문가죠. NATO 산업안보 자문위원으로도 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그날 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4년 가을, 유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연속 화재 사건, 맥도날드 지점 테러, 거리는 불타고 시위대가 몰려다녔죠. 미국 브랜드가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 공백을 메우지? 저는 긴급 임무를 받았습니다. 대체국을 찾아내라. 독일, 공급이 막혔습니다. 일본, 똑같았죠. 중국, 품질 문제로 퇴출당했습니다. 유럽 시장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EU 데이터 센터에서 이상한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너무나 조용히. 한 나라의 점유율이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류라 생각했죠. 데이터를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 20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그 나라는 제 분석 레이더에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요? 그리고 이들은 대체 어떻게 한 건가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알렉산더 크로웰입니다. 영국 출신이죠. 지난 20년간 유럽 산업 구조를 분석해왔습니다. NATO 산업안보 협력 자문위원으로도 일했고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완성차 기업들과도 오랫동안 함께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명확했죠. 유럽 산업, 무역 구조, 그리고 공급망 안보.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 가을, 제 모든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차량 화재 사건 기억하시나요? 유럽 전역에서 연속으로 터졌죠. 언론이 연일 보도했습니다. 시위가 터지기 시작했고요. 유럽 중산층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국 제품은 이제 믿을 수 없다.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니었죠. 분노였습니다. 맥도날드 지점들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연속적으로요. 미국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산업 전체로 번졌죠.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식품, 전자제품, 생활용품까지. 유럽 소비자들이 미국산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NATO 내부에서 긴급 경제안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들은 첫 문장. 유럽이 무너지고 있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브랜드 공백이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임무를 받았습니다. 산업 영향 분석. 누가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 독일 기업들은 공급 지연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은요? 품질 논란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유럽 시장은 사실상 공백 상태였습니다. 혼란이었죠. 대체국 찾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군요. 처음엔 착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설마. 20년간 이 분야를 봐왔지만요.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의미 있는 존재였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냉정하죠.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세하지만 명확하게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남아 데이터를 다시 돌려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과는 같았죠. 한국의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감이 말하더군요. 무언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 저는 20년간 이런 패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NATO 경제안보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유럽이 스스로 붕괴하고 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한국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동료 분석가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데이터 본 사람 있나? 대부분 고개를 저었죠. 한국?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도심을 직접 봤습니다. 파리, 브뤼셀, 암스테르담. 미국 브랜드 간판이 불타고 있었죠. 언론의 헤드라인은 격렬했습니다.
미국 제품의 종말. 유럽 시장, 새로운 질서 필요. 저는 EU 데이터 센터로 향했습니다. 더 정확한 수치가 필요했으니까요. 그곳에서 본 그래프. 한국 제품 증가율이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위기 차트가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붉은색 그래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죠. 미국 브랜드 점유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올라가는 초록색 선 하나. 한국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한국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야. 곧 독일이나 일본이 자리를 차지할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이건 무언가 이상하다. 한국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죠. 제 20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 변동이 아니라고요. 유럽 산업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유럽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데이터는 제게 계속 말하고 있었죠. 확인하라. 지금 당장. 유럽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신뢰를 잃었고요. 독일과 일본은 공급을 못하고 있었죠. 중국은 품질 문제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소비자 패턴부터 파고들었죠. 미국 브랜드를 대체한 제품들이 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독일 제품이 많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일본 제품도 상당할 거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비자 리뷰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제품이 더 안정적이다. 이 문장이 계속 보이더군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리뷰에서 반복됐죠. 프랑스 소비자 게시판, 벨기에 온라인 커뮤니티, 네덜란드 제품 비교 사이트. 모든 곳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산은 믿을 수 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가전제품 판매 데이터를 확인했죠. 한국 브랜드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생활용품 섹터도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품질 평판이 너무 높더군요. 불량률 최저 국가. 한국이 1위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이게 맞나? 한국이 독일보다 불량률이 낮다고. 데이터를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죠. 유럽 상공회의소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비공개 문서였는데요. 누군가 언론에 흘렸던 거죠. 저는 그 보고서를 구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산은 믿을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요. 유럽 상공회의소가 한국을 신뢰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소비자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산업계 전체가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더 구체적인 수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섹터별 대체율을 확인했죠. 소형 가전, 배터리, IT 부품.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대체율이 90% 이상인 섹터가 속출하더군요. 미국 제품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거의 완전히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봤을 때요.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한국의 선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언제 이렇게 커졌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0년간 이 분야를 지켜봤는데요. 한국이 이런 존재감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제 전문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한국이 정말 급격히 성장한 건가요? 벨기에의 한 카페에 갔습니다. 현장 조사 차 방문했던 거죠. 그곳에서 본 풍경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방에 한국산 냉장고, 테이블 위 한국산 전자레인지, 카운터 뒤 한국산 디스플레이, 심지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도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제품을 쓰십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고장이 안 나거든요. 독일 제품도 좋지 않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싸고 AS가 느려요. 한국게 낫죠.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낫다고요?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눈빛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죠. 이후 데이터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내부 문서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서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제품의 내구성은 유럽 기준을 상회한다. 또 다른 문서에선 이랬죠.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일본 수준을 넘어섰다. 제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패턴이었죠. 한국이 유럽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분석가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제 발견을 공유했죠.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그건 과대평가야. 하지만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대체 구매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1순위가 누구였을까요? 한국이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아닌 한국.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정식 분석 대상에 올렸습니다. 개인 보고서 파일을 새로 만들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어 더 라이징 파워. 그날 밤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예상 밖이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점유율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의 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독일 선은 정체됐고요. 일본 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짝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였죠. 유럽 소비자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고요. 그 선택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요. 20년간 유럽 산업을 분석했지만요. 한국이라는 변수는 제 시야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제 분석의 중심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요. 데이터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진짜다. 한국은 유럽을 바꾸고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프랑스 주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제품은 10년을 써도 멀쩡해요. 독일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부품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목소리였죠. 그들은 돈을 내고 한국 제품을 샀고요. 그 선택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선택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우선 선택지로요. 벨기에 온라인 쇼핑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가전제품 판매 1위.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판매 1위. 역시 한국이었죠. 네덜란드 소비자 만족도 조사. 1위는 또 한국이었습니다. 프랑스 품질 평가 보고서. 한국이 최상위권이었죠.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한국, 한국. 저는 이제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렸죠. 내가 알던 세계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2장 종료. 총 글자 수 약 3,200자.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제시도. 8장까지 쭉 이어서 해보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개별 기업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현대, 삼성, LG, 그리고 한국 배터리 기업들. 이들의 유럽 침투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유럽 공공기관조차 한국 제품을 도입하고 있더군요. 병원, 학교, 관공서. 한국 제품이 곳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벨기에 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봤죠.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뒤에도 한국 브랜드였고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제품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간단히 대답했죠. 고장이 없고 AS가 빠릅니다. 다른 유럽 브랜드는 고려 안 하셨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독일 제품 썼어요. 근데 한국 게 더 낫더라고요. 유럽 기술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원본 데이터를 입수했죠. 결과를 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선호하는 부품 제조국은 1위 대한민국. 가장 신뢰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은 1위 대한민국. 향후 협업하고 싶은 국가는 역시 1위 대한민국. 유럽 기술자들이 한국을 1순위로 꼽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아닌 한국을요. 이건 단순한 소비자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였죠. 한 프랑스 기술자의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한국 부품은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정밀도가 일본 제품보다 높아요.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죠. 저는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공장 관리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품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자료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수했죠. 한국 주요 제조업체의 QC 매뉴얼. 50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품질 기준이 유럽 기준보다 엄격했습니다. 일본 기준과 비교해도 더 까다로웠죠. 불량률 허용치를 받습니다. 독일 기준 0.5%, 일본 기준 0.3%, 한국 기준 0.1%. 말도 안 되는 정밀함이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실제로 지킬 수 있을까요? 생산 라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불량률 수치요. 한국 기업들은 정말로 0.1% 이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준만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기준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유럽 기업들도 못하는 걸요. 한국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AS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유럽 내 서비스망을 확인했죠.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독일 전역에 200개 이상의 서비스 센터, 프랑스에 150개, 영국에 180개,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까지 유럽 전역을 촘촘히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AS 소요 시간을 봤습니다. 한국 기업 24시간 이내, 독일 기업 72시간, 일본 기업 48시간. 한국이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AS 만족도 1위. 대한민국. 응대 만족도 1위. 역시 대한민국. 이건 단순히 제품이 좋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완성되어 있었죠. 제조, 유통, 서비스까지. 한국은 전 과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유럽 산업 인수 확대.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움직임이었죠. 체코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한국 기업이 인수했습니다. 폴란드의 전자부품 제조사. 역시 한국 기업 소유가 됐죠.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동유럽 곳곳에서 한국 기업들이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죠. 직접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는 점이죠. 독일의 한 완성차 기업. 한국 배터리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프랑스의 전자제품 회사. 한국 품질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죠. 이탈리아 가전업체는 아예 한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배우고 싶다는 게 이유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기술연구소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제조업의 혁신, 유럽이 배워야 할 것들. 보고서는 한국의 강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밀한 품질 관리, 빠른 의사결정, 신속한 AS 대응, 지속적인 기술 혁신.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한국은 선도자다. 저는 혼자 남아 데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사무실엔 제 호흡 소리만 들렸죠. 책상 위에 쌓인 한국 관련 자료들. 이건 혁명이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품질의 표준, 신뢰의 표준, 그리고 미래의 표준. 유럽 기술자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죠. 유럽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였죠. 완성된 체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현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한국의 품질 기준은 제가 아는 세계의 그 어떤 국가보다 높았습니다. 한국의 서비스는 그 어떤 국가보다 빨랐죠. 한국의 기술력은 그 어떤 국가보다 정밀했습니다. 그날 밤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유럽을 장악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다. 이건 산업지형의 재편이다. 하지만 모두가 저처럼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유럽 산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원로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공개 성명을 발표했죠. 한국은 잠깐 반짝일 뿐이다. 곧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프랑스 제조업 로비 단체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제품의 급부상은 일시적 현상. 유럽 기업들이 곧 시장을 되찾을 것. 언론에 이런 논평을 쏟아냈죠. 저에게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분석가가 조용히 말했죠. 알렉산더, 한국 편을 너무 들지 마. 위에서 좋게 보지 않아. 위라는 게 누굴 말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거대 기업들. 수십 년간 유럽 산업을 장악해온 세력이죠. EU 내부평가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비공개 회의였죠. 한국 제품의 품질 증거를 검토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저도 참석했고요.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죠. 한국 제품이 좋다는 증거가 확실한가? 혹시 과대평가된 건 아닌가?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불량률, AS 만족도, 소비자 평가. 모든 지표가 한국의 우수성을 보여줬죠. 프랑스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이건 단기 데이터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유럽 제품이 우위에 있다. 이탈리아 대표도 거들었죠. 한국은 유럽 시장을 잠식하는 위협이다.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 회의는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한국을 인정하자는 쪽과요.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한데요. 왜 이들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걸까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독일 임원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알렉산더, 당신 입장이 위험해질 수 있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뒤 말했죠. 한국을 너무 띄우지 마시오. 우리 산업이 타격을 입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기득권의 문제였죠. 사무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검증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오류가 있나 싶어서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밤새 데이터를 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과는 똑같았죠. 한국의 우수성은 더 명확해질 뿐이었습니다. 오류가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죠. 그런데 왜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유럽 산업단체가 한국 비방 보고서를 유포했다는 거죠. 그 보고서를 구했습니다. 읽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조작된 데이터로 가득했거든요. 한국 제품 내구성 의심, 장기 사용 시 문제 발생 가능성. 근거는 빈약했죠. 심지어 일부는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조작까지 하다니. 저는 분노했습니다. 전문가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그 보고서를 즉각 반박한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우린 한국 제품 5년째 쓰는데 멀쩡하다. 이 보고서는 거짓말이다. 실사용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죠. 프랑스 소비자단체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제품은 실제 사용 경험상 우수하다.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하라. 독일 기술자 협회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술력은 검증됐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유럽 소비자 스스로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의 흑색 선전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요.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압력이 두려웠습니다. 20년 쌓아온 경력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양심이 먼저였습니다. 제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더 명확하게, 더 강력하게. 한국의 우수성을 정확히 기록했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더 코리언 레벌루션 하우 사우스 코리어 이즈 리쉐이핑 유러피언 인더스트리. 한국혁명 한국이 유럽 산업을 재편하는 방법. 보고서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경력을 끝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출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건가? 데이터를 다시 봤죠. 모든 수치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한국에 있다고요. 압박이 오든 비난이 쏟아지든 저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전문가의 의무였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벨기에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위기에 처해 있었죠. 미국산 장비가 고장나서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중국 장비도 시도했어요. 근데 오차가 너무 심해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들은 한국 장비를 긴급 도입했습니다. 48시간. 단 48시간 만에 생산 라인이 정상화됐죠. 현장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한국 장비를 만지며 말했죠. 이건 기계가 아니라 구원자예요.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이건 한국산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생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장비 도입 전 불량률 3.2%, 도입 후 불량률 0.08%, 40배 가까이 개선된 거죠. 공장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장비로 못 돌아가요. 다음으로 프랑스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작은 마을 광장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곳 주민 몇 명과 대화를 나눴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요? 한국산이에요. 15년 됐는데 고장 한 번 없어요. 독일산은 5년 만에 망가졌는데. 옆 테이블 남성도 거들었죠. 전 세탁기를 한국 걸로 샀어요. 비싸긴 했는데 후회 안 해요. 고장이 안 나니까요. 마을 수리점 주인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죠. 한국 제품은 수리 의뢰가 거의 안 들어와요. 독일이나 이탈리아 제품은 자주 오는데. 현장에서 들은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린 한국 걸 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네덜란드로 이동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외곽의 전기차 충전소였죠. 그곳에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충전소에 차량 5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브랜드 2대, 독일 브랜드 2대, 한국 브랜드 1대.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차량 하나가 에러 메시지를 띄웠죠. 독일 차량도 충전 속도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차량은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작동했죠. 에러 없이 흔들림 없이. 충전소 관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탑재 차량은 문제가 없어요. 다른 건 종종 말썽을 부리는데. 그 순간 저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던 거죠.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 기업의 AS 센터를 방문했죠. 규모에 놀랐습니다. 대기실이 넓었고요. 기술자들이 20명 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한 명이 막 제품을 찾아가는 중이었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수리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도 안 걸렸어요. 아침에 맡겼는데 오후에 끝났어요. 센터 매니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균 처리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4시간 이내입니다.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독일 브랜드 서비스 센터와 비교했습니다. 평균 처리 시간 72시간. 주말 운영 없음. 차이가 극명했죠. 프랑스 소비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AS 만족도 부문. 1위 대한민국, 2위 일본, 3위 독일. 한국이 일본과 독일을 모두 제쳤습니다. 서비스 속도, 응대 태도, 문제 해결력. 모든 항목에서 1위였죠. 벨기에 산업단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와 만났죠. 그는 한국 부품을 전량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 부품만 쓰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죠. 정확하니까요. 오차가 없어요. 다른 나라 부품은요? 독일 것도 좋긴 한데 납기가 늦어요. 일본 것도 괜찮은데 가격이 비싸죠. 한국계 모든 면에서 균형이 맞아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어요. 한국 업체는 약속을 지키거든요. 저는 유럽 전역을 돌며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다. 한국은 정확하다. 한국은 빠르다. 이건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온 평가였죠. 돈을 내고 제품을 산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이탈리아 기술자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제가 30년 이 일을 했는데요. 한국만큼 완벽한 품질은 처음 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료 장비 대부분이 한국산이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24시간 돌아가요. 환자 생명이 달린 문제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걸 선택했어요.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달 넘게 유럽을 돌며 수집한 증언들.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죠.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 확신이 완성됐습니다. 한국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은 체계라는 것을요. 공장에서, 마을에서, 충전소에서, 병원에서. 저는 한국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었죠. 유럽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EU 산업안보국이 공식 발표를 했죠. 한국 제품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전 유럽이 주목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정말 우수한지 검증하겠다는 거였죠. 공정한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한국을 끌어내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라는 것을요. 기득권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테스트 항목이 발표됐습니다. 고온 내구성, 저온 내구성, 내충격성, 장기 사용 안정성. 비교 대상도 공개됐죠. 독일 제품, 일본 제품, 한국 제품. 세 나라가 동시에 테스트를 받는 거였습니다. 유럽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에 회의적이었죠. 한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을까? 일본 품질을 넘을 수 있을까? 몇몇 기자들은 이미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의 한계. 과대평가된 한국 기술. 한국에서 결함을 찾아낼 생각이었죠. 테스트 랩이 공개됐습니다. 브뤼셀 외곽의 대형 시설이었죠. 유럽 최고 수준의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고온 내구성. 섭씨 85도 환경에서 72시간 가동. 제품들이 챔버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일본, 한국. 테스트가 시작됐죠. 72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제품 성능 저하 12%. 일본 제품 성능 저하 8%. 한국 제품 성능 저하 3%. 한국이 1위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이건 예상 밖인데? 두 번째 테스트. 저온 내구성. 섭씨 영하 40도에서 48시간. 독일 제품 정상 작동. 일본 제품 정상 작동. 한국 제품 정상 작동. 하지만 세부 수치가 달랐습니다. 작동 안정성. 한국 99.8%. 일본 99.3%. 독일 98.9%. 또 한국이 1위였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죠. 당황에서 충격으로. 세 번째 테스트. 내충격성. 10m 높이에서 낙하. 독일 제품 외관 손상, 일부 기능 마비.
일본 제품 외관 손상, 정상 작동. 한국 제품 경미한 외관 손상, 정상 작동. 한국이 또 최상위였습니다. 테스트 담당자가 고개를 가웃거렸죠. 이 정도 충격이면 손상이 있어야 정상인데. 네 번째 테스트. 장기 사용 안정성. 5년 사용을 시뮬레이션하는 테스트였습니다. 48시간 동안 반복 가동. 수천 번의 작동 사이클. 극한의 조건이었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결과표가 스크린에 떴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독일 제품 불량 발생 5회. 일본 제품 불량 발생 2회. 한국 제품 불량 발생 0회.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한국이 전 항목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저는 테스트 결과표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만약 한국이 실패했다면 모든 게 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통과했습니다. 압도적으로요. 기자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준비했던 비판 기사를 어떻게 할지 논의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기사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한국이 진짜였다. 한국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헤쳐야 한다. 다음 날 유럽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 한국, EU 품질 테스트 전 항목 최상위. 독일, 일본 제친 한국 기술력. 유럽이 인정한 한국의 우수성. 기자들의 기사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비판에서 찬사로. 의심에서 인정으로. EU 정책자문단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은 침묵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EU 산업안보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안정공급국입니다. 품질 우위 국가로 지정합니다. 공식 인정이었죠. 유럽이 한국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기득권 세력은 사실상 패배했죠. 회의 후 복도에서 프랑스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우리가 졌습니다. 한국이 이겼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가장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했죠.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확신을 넘어 존경으로 바뀌었죠. 한국은 세계 산업의 기준이 될 나라였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다시 봤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과잉 준비되어 있었죠. 유럽이 어떤 시험을 내든 통과할 수 있을 만큼요.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한 나라를 인정하게 될 줄은요. 하지만 데이터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유럽이 마침내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정신이었죠.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 신뢰를 지키는 정신. 테스트 결과 발표 후 일주일. 유럽이 움직였습니다. 12개국 산업장관이 브뤼셀에 모였죠. 긴급 산업통합회의였습니다.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공급망 붕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독일도 프랑스도 해결책이 없었죠. 회의장 분위기는 절박했습니다. 한 프랑스 장관이 말했죠.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독일 장관이 답했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공급 지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탈리아 장관도 고개를 저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때 벨기에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안정 공급이 가능한 나라.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장관이 반문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전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벨기에 장관이 데이터를 제시했죠. 가능합니다. 이미 검증됐습니다. EU 산업안보국장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품질 테스트에서 전 항목 최상위였습니다. 공급 능력도 충분합니다. 네덜란드 장관이 말했죠. 우리 국민들도 한국 제품을 선호합니다.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스페인 장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한국 기업 대표단이 초청됐습니다.
비공개 시연회였죠. 12개국 장관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시연장에 한국 기업들의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배터리, 핵심 기술이 총집합했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장비를 가동했죠. 독일, 일본 제품과 동시 비교였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정밀 가공. 독일 장비 오차 0.05. 일본 장비 오차 0.03. 한국 장비 오차 0.01. 12초. 단 12초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3배 더 정밀했죠. 회의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의 눈이 한국 측으로 쏠렸죠. 독일 장관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속도와 안정성. 한국 장비가 압도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 내구성. 역시 한국이 최상이었죠. 시연이 끝났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프랑스 장관이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관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기술진에게 보내는 찬사였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유럽의 시선이 모두 한 나라를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12초 만에 승부가 끝났던 거죠. 그날 오후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럽 소비자협회가 대규모 설문 결과를 공개했죠. 향후 5년 내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1위 대한민국 42%, 2위 독일 28%, 3위 일본 18%. 한국이 독일과 일본을 처음으로 압도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순간이었죠. 유럽 소비자들이 스스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유럽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유럽 자동차 협회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전 유럽 언론이 주목했죠. 성명서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니다. 한국은 기준이다. 산업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협회도 입장을 발표했죠. 한국 배터리 기술을 전격 도입한다. K-표준을 따르겠다. 프랑스 전자산업협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품질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 K-표준 논의가 본격화됐죠. 저는 그날 제 사무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20년간 유럽 산업을 분석했지만요. 이런 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경외의 절정이었죠. 저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에 깊게 끌렸습니다. 한국은 산업 강국을 넘어섰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미래의 중심이다. 유럽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이, 소비자가 모두가 한국을 택했죠. 독일의 자존심도, 프랑스의 전통도 한국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을 보며 한국가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세계가 바뀌고 있다고요.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죠. 세계를 이끄는 나라였습니다. 2025년 봄.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EU-한국 신산업 협약이 체결됐죠. 브뤼셀 EU 본부. 12개국 장관과 한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죠. 협약 내용은 방대했습니다. 공급망,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전 분야에서 한국이 전략 파트너가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구조. 한국이 그 자리를 대체했죠. 단 몇 개월 만에요. EU 집행위원장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산업의 새 출발점입니다.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한국 대표가 답사를 했죠. 유럽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서명식이 진행됐습니다. 12개국 장관이 차례로 서명했죠. 그 순간 유럽과 한국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협약 체결 후 한 달.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직접 한국으로 기술 연수를 요청했죠. 독일 완성차 기업 임원들, 프랑스 전자업체 기술진, 이탈리아 가전회사 엔지니어들 모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한국의 주요 공장들이 유럽 기술진을 맞이했죠. 그들은 한국의 생산 라인을 직접 봤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 정밀도는 독일에서도 본 적 없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도 감탄했죠.
이 속도로 이 품질을 믿기 어렵습니다. K-공정, K- 품질 관리, K- 표준. 이 용어들이 공식 산업 용어로 등재됐습니다. 유럽 산업 교육기관들이 한국 시스템을 교과서에 실었죠. 미래 제조업의 모델 대한민국. 저는 그 교과서를 직접 봤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수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품만이 아니었죠.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이 재평가에 나섰습니다. BBC, 르몽드, 슈피겔. 주요 언론이 한국 특집을 내보냈죠. BBC 다큐멘터리 제목. 사우스 코리어 더 뉴 스탠더드. 한국 새로운 기준. 르몽드 일면 헤드라인. 라코이 네스트 플러스 언페이즈 MERGENT.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다. 슈피겔 특집 기사. 코리어 IST 다이 GUK UNFT. 한국이 미래다. 한국에 대한 다큐가 쏟아졌습니다. 분석 프로그램이 연일 방영됐죠.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럽 소비자 데이터가 확정됐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 한국산 선호도 91%. 91%. 유럽 소비자 10명 중 9명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브랜드 공백을 한국이 완전히 흡수했죠. 이건 단순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정착이었죠. 한국이 유럽 시장에 뿌리내렸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쇼핑몰. 한국 브랜드 매장 앞에 줄이 섰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 한국 제품 광고가 가득했죠.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 한국 전자제품 플래그십 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 5,000명이 방문했죠. 저는 런던 매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제 조국 영국에서 펼쳐진 광경이었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유럽을 정복했다는 사실을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한국 관련 자료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양이었죠.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처음 깔보던 그때를요. 한국.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부끄러웠습니다. 20년 경력의 전문가가요.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실행.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이었죠. 유럽이 무너질 때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게 아니었죠. 이미 그 자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라는 새 중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렸고요.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웠죠. 이건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입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나라의 위대함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문가로서요. 인간으로서요. 한국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유럽이 따라야 할 기준. 세계가 주목하는 기준. 나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단지 위기를 기회로 삼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수십 년간 단련해온 국가입니다. 유럽이 무너질 때 한국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실력으로 자연스럽게 중심에 올라섰을 뿐이었죠. 나는 한국을 의심했던 과거의 나를 부끄러워합니다. 전문가라 자처하면서도요. 가장 중요한 변화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계 산업의 미래이며 우리는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요. 20년간 유럽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알렉산더 크로웰은 그 변화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실력으로, 신뢰로, 품질로.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갑니다. K- 표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한국은 단지 위기를 기회로 삼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단련해온 국가다. 유럽이 무너질 때 한국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실력으로 자연스럽게 중심에 올라섰을 뿐이었다.
나는 한국을 의심했던 과거의 나를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한다. 한국은 세계 산업의 미래이며 우리는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독일 제품, 일본 제품, 한국 제품. 세 나라가 동시에 테스트를 받는 거였습니다. 유럽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에 회의적이었죠. 한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을까? 일본 품질을 넘을 수 있을까? 몇몇 기자들은 이미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의 한계. 과대평가된 한국 기술. 한국에서 결함을 찾아낼 생각이었죠. 테스트 랩이 공개됐습니다. 브뤼셀 외곽의 대형 시설이었죠. 유럽 최고 수준의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고온 내구성. 섭씨 85도 환경에서 72시간 가동. 제품들이 챔버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일본, 한국. 테스트가 시작됐죠. 72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제품 성능 저하 12%, 일본 제품 성능 저하 8%, 한국 제품 성능 저하 3%. 한국이 1위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이건 예상 밖인데? 두 번째 테스트. 저온 내구성. 섭씨 영하 40도에서 48시간. 독일 제품 정상 작동. 일본 제품 정상 작동. 한국 제품 정상 작동. 하지만 세부 수치가 달랐습니다. 작동 안정성. 한국 99.8%, 일본 99.3%, 독일 98.9%. 또 한국이 1위였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죠. 당황에서 충격으로. 세 번째 테스트. 내충격성. 10m 높이에서 낙하. 독일 제품 외관 손상, 일부 기능 마비. 일본 제품 외관 손상, 정상 작동. 한국 제품 경미한 외관 손상, 정상 작동. 한국이 또 최상위였습니다. 테스트 담당자가 고개를 가웃거렸죠. 이 정도 충격이면 손상이 있어야 정상인데. 네 번째 테스트. 장기 사용 안정성. 5년 사용을 시뮬레이션하는 테스트였습니다. 48시간 동안 반복 가동. 수천 번의 작동 사이클. 극한의 조건이었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결과표가 스크린에 떴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독일 제품 불량 발생 5회, 일본 제품 불량 발생 2회, 한국 제품 불량 발생 0회.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한국이 전 항목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저는 테스트 결과표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만약 한국이 실패했다면 모든 게 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통과했습니다. 압도적으로요. 기자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준비했던 비판 기사를 어떻게 할지 논의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기사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한국이 진짜였다. 한국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헤쳐야 한다. 다음 날 유럽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 한국, EU 품질 테스트 전 항목 최상위. 독일, 일본 제친 한국 기술력. 유럽이 인정한 한국의 우수성. 기자들의 기사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비판에서 찬사로. 의심에서 인정으로. EU 정책자문단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은 침묵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EU 산업안보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안전공급국입니다. 품질 우위 국가로 지정합니다. 공식 인정이었죠. 유럽이 한국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기득권 세력은 사실상 패배했죠. 회의 후 복도에서 프랑스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우리가 졌습니다. 한국이 이겼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가장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했죠.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확신을 넘어 존경으로 바뀌었죠. 한국은 세계 산업의 기준이 될 나라였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다시 봤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과잉 준비되어 있었죠. 유럽이 어떤 시험을 내든 통과할 수 있을 만큼요.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한 나라를 인정하게 될 줄은요. 하지만 데이터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유럽이 마침내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정신이었죠.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 신뢰를 지키는 정신. 테스트 결과 발표 후 일주일. 유럽이 움직였습니다. 12개국 산업장관이 브뤼셀에 모였죠. 긴급 산업통합회의였습니다.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공급망 붕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독일도 프랑스도 해결책이 없었죠. 회의장 분위기는 절박했습니다. 한 프랑스 장관이 말했죠.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독일 장관이 답했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공급 지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탈리아 장관도 고개를 저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때 벨기에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안정 공급이 가능한 나라.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장관이 반문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전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벨기에 장관이 데이터를 제시했죠. 가능합니다. 이미 검증됐습니다. EU 산업안보국장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품질 테스트에서 전 항목 최상위였습니다. 공급 능력도 충분합니다. 네덜란드 장관이 말했죠. 우리 국민들도 한국 제품을 선호합니다.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스페인 장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한국 기업 대표단이 초청됐습니다. 비공개 시연회였죠. 12개국 장관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시연장에 한국 기업들의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배터리, 핵심 기술이 총집합했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장비를 가동했죠. 독일, 일본 제품과 동시 비교였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정밀 가공. 독일 장비 오차 0.05. 일본 장비 오차 0.03. 한국 장비 오차 0.01. 12초. 단 12초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3배 더 정밀했죠. 회의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의 눈이 한국 측으로 쏠렸죠. 독일 장관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속도와 안정성. 한국 장비가 압도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 내구성. 역시 한국이 최상이었죠. 시연이 끝났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프랑스 장관이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관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기술진에게 보내는 찬사였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유럽의 시선이 모두 한 나라를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12초 만에 승부가 끝났던 거죠. 그날 오후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럽 소비자협회가 대규모 설문 결과를 공개했죠. 향후 5년 내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1위 대한민국 42%, 2위 독일 28%, 3위 일본 18%. 한국이 독일과 일본을 처음으로 압도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순간이었죠. 유럽 소비자들이 스스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유럽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유럽 자동차 협회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전 유럽 언론이 주목했죠. 성명서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니다. 한국은 기준이다. 산업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협회도 입장을 발표했죠. 한국 배터리 기술을 전격 도입한다. K- 표준을 따르겠다. 프랑스 전자산업협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품질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 K- 표준 논의가 본격화됐죠. 저는 그날 제 사무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20년간 유럽 산업을 분석했지만요. 이런 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경외의 절정이었죠. 저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에 깊게 끌렸습니다. 한국은 산업 강국을 넘어섰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미래의 중심이다.
유럽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이, 소비자가 모두가 한국을 택했죠. 독일의 자존심도, 프랑스의 전통도 한국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을 보며 한국가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세계가 바뀌고 있다고요.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죠. 세계를 이끄는 나라였습니다. 2025년 봄.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EU-한국 신산업 협약이 체결됐죠. 브뤼셀 EU 본부. 12개국 장관과 한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죠. 협약 내용은 방대했습니다. 공급망,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전 분야에서 한국이 전략 파트너가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구조. 한국이 그 자리를 대체했죠. 단 몇 개월 만에요. EU 집행위원장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산업의 새 출발점입니다.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한국 대표가 답사를 했죠. 유럽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서명식이 진행됐습니다. 12개국 장관이 차례로 서명했죠. 그 순간 유럽과 한국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협약 체결 후 한 달.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직접 한국으로 기술 연수를 요청했죠. 독일 완성차 기업 임원들, 프랑스 전자업체 기술진, 이탈리아 가전회사 엔지니어들 모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한국의 주요 공장들이 유럽 기술진을 맞이했죠. 그들은 한국의 생산 라인을 직접 봤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 정밀도는 독일에서도 본 적 없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도 감탄했죠. 이 속도로 이 품질을 믿기 어렵습니다. K-공정, K-품질 관리, K-표준. 이 용어들이 공식 산업 용어로 등재됐습니다. 유럽 산업 교육기관들이 한국 시스템을 교과서에 실었죠. 미래 제조업의 모델 대한민국. 저는 그 교과서를 직접 봤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수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품만이 아니었죠.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이 재평가에 나섰습니다. BBC, 르몽드, 슈피겔. 주요 언론이 한국 특집을 내보냈죠. BBC 다큐멘터리 제목. 사우스 코리어 더 뉴 스탠더드. 한국 새로운 기준. 르몽드 일면 헤드라인. 라코이 네스트 플러스 언페이즈 MERGENT.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다. 슈피겔 특집 기사. 코리어 IST 다이 GUKUNFT. 한국이 미래다. 한국에 대한 다큐가 쏟아졌습니다. 분석 프로그램이 연일 방영됐죠.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럽 소비자 데이터가 확정됐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 한국산 선호도 91%. 91%. 유럽 소비자 10명 중 9명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브랜드 공백을 한국이 완전히 흡수했죠. 이건 단순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정착이었죠. 한국이 유럽 시장에 뿌리내렸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쇼핑몰. 한국 브랜드 매장 앞에 줄이 섰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 한국 제품 광고가 가득했죠.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 한국 전자제품 플래그십 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 5,000명이 방문했죠. 저는 런던 매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제 조국 영국에서 펼쳐진 광경이었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유럽을 정복했다는 사실을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한국 관련 자료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양이었죠.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처음 깔보던 그때를요. 한국.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부끄러웠습니다. 20년 경력의 전문가가요.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실행.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이었죠. 유럽이 무너질 때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게 아니었죠. 이미 그 자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라는 새 중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렸고요.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웠죠. 이건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입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나라의 위대함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문가로서요. 인간으로서요. 한국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유럽이 따라야 할 기준. 세계가 주목하는 기준. 나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단지 위기를 기회로 삼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수십 년간 단련해온 국가입니다. 유럽이 무너질 때 한국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실력으로 자연스럽게 중심에 올라섰을 뿐이었죠. 나는 한국을 의심했던 과거의 나를 부끄러워합니다. 전문가라 자처하면서도요. 가장 중요한 변화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계 산업의 미래이며 우리는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요. 20년간 유럽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알렉산더 크로웰은 그 변화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실력으로, 신뢰로, 품질로.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갑니다. K-표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한국은 단지 위기를 기회로 삼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단련해온 국가다. 유럽이 무너질 때 한국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실력으로 자연스럽게 중심에 올라섰을 뿐이었다. 나는 한국을 의심했던 과거의 나를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한다. 한국은 세계 산업의 미래이며 우리는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